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운명의 그날 밤, 저는 제 회사의 차갑고 텅 빈 창고 안에서 그 끔찍한 치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제 몸의 옷가지들은 갈기갈기 찢겨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벌거벗은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연말 서울의 칼날 같은 밤 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두 인간의 지독한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준혁, 제 남편입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출근하는 제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춰주던 사람이었죠. 다른 한 명은 이수진, 제가 거두어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먼 친척 동생입니다. 지금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사냥한 맹수처럼 희열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최신 스마트폰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플래시가 터지며 제 인생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그 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 오빠, 저것 좀 봐. 저 꼴 좀 봐. 유능한 미나움 서미나 대표님이라더니 꼴이 꼭 물에 빠진 생쥐 같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비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가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미나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게 죄야.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항상 무능력한 놈처럼 느껴졌거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이지폰 하나를 꺼내 제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전화기는 바닥에 부딪히며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전화해. 하늘에라도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봐.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 말고 누가 널 구하러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바닥에 놓인 전화기를 한번, 그리고 제 앞에 악마 같은 두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결코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번호. 이 절망 속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7년 전 저와 준혁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디자인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창업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는 잘생기고 세련된 서울 남자로 언제나 제 곁에서 저의 모든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개발 방향 등 전문 분야를 맡았고 그는 영업과 고객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미나홈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불나방처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휴일도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었죠. 모든 열정과 지혜를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미나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내며 저는 성공, 돈, 한남동의 호화로운 빌라,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준혁은 언제나 완벽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돈 문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았죠. 집안의 모든 주요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니까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어. 난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가 기댈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제 손으로 집에 들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년여 전 강원도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수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향의 먼 친척 어른의 딸이었죠. 집안이 가난해서 학업도 중단하고 서울에 올라와 온갖 꾸준히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은 아이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서울로 데려와 회사의 잡무를 보는 일자리를 주고 저희 빌라에서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집도 넓은데 한 명 더 있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가족을 돕는 셈 치자고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준혁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들였다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해. 불쌍해서 돕는 건 좋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해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수지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해서 집은 늘 깨끗했고 식사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저에게는 공손했고 형부인 준혁에게는 적절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볼수록 기특했고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학원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새 옷도 사주며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그 가련한 모습 뒤에 모든 것을 몰래 관찰하는 눈과 치밀한 계산,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지독한 질투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미나가 과연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그녀의 복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마음 쉼터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수지는 저희 부부의 삶에 잔잔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죠. 그 아이는 너무나 영리하고 약삭빨랐습니다. 저와 준혁의 모든 습관과 취향을 금세 파악했죠. 아침 식사에는 늘 준혁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저녁 식사에는 제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역할도 해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퇴근하면 생강차를 미리 타놓고 제 곁에 앉아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혼자 다 이끌고 제가 언니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애는 늘 그런 찬사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늘 강인해야만 했던 저는 그 연약함과 진심 어린 존경심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애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온갖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도요. 제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 제가 털어놓는 모든 고민이 그 애의 손에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명품 립스틱이었습니다. 어디에 두고 왔겠거니 생각했죠. 다음은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또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회사 파티에서 수진이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준혁이 선물해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바로 그 귀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빤히 쳐다보자 수지는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물어보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끼고 믿는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준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열정은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유는 항상 고객 접대나 계약 건이었습니다. 그의 통화도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습니다. 베란다나 서재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했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걱정하지 마. 거의 다 됐어.
내가 곧 당신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제가 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사업 얘기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그의 비정상적인 짜증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준혁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상할 정도로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에게 선물을 자주 사주었죠. 어떨 때는 새 원피스를, 또 어떨 때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그 애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미안해하며 늘 거절하는 척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형부. 언니가 알면 안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가벼운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는데 준혁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까지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와 직접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밤새 간호까지 했죠. 그의 걱정은 형부가 처제를 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돌보는 것 같았죠. 저는 방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질투이자 서러움이자 희미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준혁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또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수진이는 우리 동생이고 여기 혼자 있잖아. 내가 챙겨주면 안 돼. 망상에 사로잡힌 아내처럼 굴지 좀 마.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요? 저는 또다시 제 자신을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유연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이었죠. 이 비자금의 존재는 저와 경리부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돈이 필요해서 금고를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해둔 현금 5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경악하며 경리부장님께 전화했지만 부장님은 몇 달간 금고에 손댄 적이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외에 단 한 명,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결혼 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돈, 준혁이 수진에게 사준 비싼 선물들, 최근 그의 불분명한 지출들. 설마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 금고에 있던 5억 원 어디 갔는지 알아요? 준혁은 움찔하며 얼굴색이 변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돈, 나 몰라. 최근 몇 달간 당신 금고에 손댄 적 없어. 그의 새빨간 거짓말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애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검은색 쇠상자에 넣어둔 돈 뭉치요? 지난번에 준혁 오빠가 가져가는 거 봤는데 회사 중요한 일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순진한 척하면서도 고의적이었고 준혁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동시에 저와 그를 정면으로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얼어붙은 채 수진을 불같이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제 집안에서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그가 애써 쌓아올린 완벽한 연극에 끼얹은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이렇게 어이없이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수진은 말을 뱉은 후 그 애는 곧바로 후회하는 척 두 손을 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가 모르시는 줄 몰랐어요. 전 오빠가 언니한테 이미 말씀드린 줄 알았죠.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녀린 어깨를 살짝 떠는 모습은 마치 순진한 아이가 말실수를 한 것처럼 한없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승리의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불을 지피고 있었고 저와 준혁 사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준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혹시나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그가 정말 회사 일을 위해 그 돈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준혁은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뉘우침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졌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사업건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어. 일이 잘 해결되고 수익이 나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네. 그렇게 날 못 믿어. 미나야.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둔갑시키고 저의 걱정을 근거 없는 의심으로 몰아갔습니다. 큰 사업건이라고요? 왜 저랑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고 이 회사 부사장인데 뭐든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준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항상 일밖에 모르잖아. 언제 나한테 진심으로 믿고 큰일을 맡긴 적 있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가져갔잖아요. 준혁 씨, 그건 회사 돈이고 제 피와 땀이에요.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수지는 옆에 서서 가끔씩 언니, 형부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언니. 형부 요즘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항상 회사 걱정뿐이셨다고요. 와 같은 말들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한편이 되어 저를 이기적이고 속 좁으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큰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다툼 이후 저와 준혁 사이에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지만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수상한 전화를 받았고 한밤중에 오는 메시지에도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가 말한 큰 사업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전화기 속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죠.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준혁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그의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저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24시간 그를 미행하고 그가 가는 모든 곳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늘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수지는 점점 더 아나무인이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착한 동생인 척 연기하지 않았죠.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준혁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음식을 집어달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준혁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제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파트너와 회의를 하던 중 흥신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결과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준혁과 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두 번째 사진, 영화관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진은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 사업건은 바로 제가 거두어준 그 친척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속에서 메스꺼움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동생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녹음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뱀의 독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준혁 오빠, 우리 언제쯤 공개할 수 있어? 나 이제 동생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해. 수진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어. 그 옆편네 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회사 경영위임장에 서명하라고 잘 구슬리기만 하면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될 거야. 하지만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던데. 의심하면 어쩔 건데. 증거도 없잖아. 그냥 의심하게 냅둬. 진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걸.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껐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대면할까요? 그래봤자 발뺌과 모욕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는 없어. 극한의 고통은 점차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원한다면 끝까지 상대해주겠어. 하지만 마지막 수를 두고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만 해. 저는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눈에는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에 대한 결의의 불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 파트너에게 사과하고 서둘러 회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완벽한 계획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빌라는 이제 제 눈에 거짓된 결혼 생활 속에 저를 가두는 금빛 세장과 다름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준혁과 수진이 보였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수진은 황급히 일어나 제게 달려와 가방을 받았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제가 오렌지 주스 한 잔 타드릴까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준혁도 돌아보며 거짓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회의는 잘 끝났고 오늘 밤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식당 예약해뒀어. 지난번 일은 내가 사과할게. 그는 저를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한 끼, 달콤한 말 몇 마디면 제 안의 모든 의심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순진했던 서민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수진을 지나쳐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 아직도 화가 난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얘기 좀 해볼까? 됐어, 냅둬. 여자들이란 원래 좀 달래주면 금방 마음 풀리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륜과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증거는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모든 것을 터뜨리면 이혼하고 재산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고 제 사랑과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쉽게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길 바랐습니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저는 그들이 저에게 하려 했던 것처럼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친 생각 같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장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달콤한 말에 서서히 마음이 풀리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시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을. 그 결심과 함께 저는 저만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섹시한 슬립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준혁의 곁으로 다가가 뒤에서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화내지 마요. 네. 준혁은 제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나한테 오래 화를 내겠어.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수지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애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넌 내 상대가 안 돼, 얘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다시 부엌에 들어가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먼저 말을 걸고 웃어주었습니다. 준혁은 제가 완전히 자신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 몰래 통화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 번은 서재문을 닫는 것을 잊은 채 수진과 애정 어린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준혁의 서재, 즉 그와 수진이 몰래 만나곤 하는 장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비밀리에 설치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도 추적 프로그램을 깔아두었죠. 그들의 모든 이메일, 메시지,
계획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킨 큰 계약을 따냈던 그날 밤처럼요. 준혁은 회사에 긴급한 문제가 생겨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적 카메라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수진이 회사의 낡은 창고, 즉 그들의 비밀 데이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이 무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나도 회사 걱정되니까. 준혁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조르자 제가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자신과 내연녀를 제가 파놓은 마지막 덫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준혁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로 감정을 숨겼습니다. 언니도 오셨어요? 아이 참, 이런 작은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할 텐데 언니까지 힘들게 왜 오셨어요? 괜찮아.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싶어서. 저는 대답하며 어둡고 눅눅한 창고를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 갑자기 창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혁과 수진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승리감과 잔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연극은 끝났어. 준혁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척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문을 잠가요? 수진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서재에 설치한 그 카메라는 진작에 발견했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놀랐어.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네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둔 거야. 널 이 외딴 곳으로 유인해서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못 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활함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제 핸드백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애는 제 스마트폰을 집어 근처 물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이제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제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고 수지는 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놔줘. 저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두 짐승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발가벗겨지고 모욕당하고 영상까지 찍혔습니다. 준혁은 제게 이지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전화해. 하늘에라도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봐. 절망과 치욕의 한가운데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전화기 주소록에 단 하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은인. 그 번호는 바로 김 회장님의 번호였습니다. 눅눅한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 찬 창고 안 준혁과 수진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저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한 행동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거대한 힘을 깨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이지폰의 키패드를 더듬어 주소록에 유일하게 저장된 이름 은인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1초가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전화를 받을까? 이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때 수화기 너머로 깊고 권위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어둠과 혼란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성그룹의 김서연 회장님. 제가 평생 단 한 번 뵐 기회가 있었던 제게의 전설적인 여장부였습니다. 저 서미나입니다. 저는 공포와 추위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미나 씨.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분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창고의 주소를 빠르게 읊었습니다. 창고에 갇혔어요. 알았어요. 김 회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침착하게 있어요. 내가 바로 갈 테니 절대로 전화 끊으면 안 돼요. 한참을 희희낙낙하던 준혁과 수지는 제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다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아직도 전화할 힘이 남았나 보네. 수진이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귀신한테라도? 이 시간에 언니한테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준혁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냅둬. 전화하게.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기의 무력함을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지. 이제 자기가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제 통화가 이미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모든 말과 섬뜩한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똑똑히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전화기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이제 모욕을 주는 것도 지겨워졌는지 낡은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당신을 정식으로 부사장 자리에 앉힐게. 준혁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회사 전체, 저 빌라,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럼 이 영상은? 수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뭘로 써먹을 건데. 그 여자가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 보험이지. 준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입이라도 뻥긋하면 이 영상이 온 세상에 퍼질 거야. 유능한 서미나 대표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평생을 치욕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곧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약 20분 후 창고 밖에서 갑자기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단호하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비가 순찰 도나 보지. 신경 꺼. 준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부서지며 경첩이 뜯겨져 나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하고 냉정한 표정의 남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여 순식간에 준혁과 수진을 포위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뒤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위험 있는 얼굴에서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준혁과 수진을 훑고 지나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제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부드러워지며 안타까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 여성 경호원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다가와 제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준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서민아 씨, 남편 박준혁 씨. 준혁은 더듬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들이 내 조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지. 조카요? 준혁과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 회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가 준혁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다른 경호원은 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당장 삭제해. 김 회장님이 명령하자 경호원은 능숙하게 몇 번의 터치로 제 치욕적인 영상과 사진을 영원히 삭제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요. 준혁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님은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 당신들이 이런 더러운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게 된 거야. 끌고 가. 경호원들은 준혁과 수진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창고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죽음 같은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분의 품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치욕과 고통, 그리고 구출되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다 끝났어. 그분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출되었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고급 벤틀리 세단은 밤의 어둠을 가르며 지옥 같던 창고를 떠났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을 뒤로 한 채 저는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여성 경호원의 재킷을 걸친 채 텅 빈 머리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떨리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차는 이제 혐오감만 느껴지는 한남동 빌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강남의 부촌을 향해 직진하더니 강변에 홀로 우뚝 솟은 웅장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집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 여긴 절대적으로 안전해. 김 회장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손님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새 옷과 따뜻한 물, 그리고 가벼운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으니 오늘 밤의 더러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셨죠. 이제 나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분의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을 처음 거두었던 날부터 준혁의 변화, 저의 의심, 그리고 제가 발견한 재산 탈취 음모와 불륜극까지 이야기할수록 가슴속의 분노는 더욱 차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회장님은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감히 내 아들의 은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은인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추억에 잠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억 안 나니? 5년 전 제주도의 한 생태 관광지에서 있었던 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는 막 회사를 설립했을 때였습니다. 첫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준혁과 함께 여행을 갔었죠.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가에서 혼자 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인 한 세련된 여성이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는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나였어. 김 회장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외아들 민준이었고 그날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아들을 영영 잃었을 거야. 그 후로 오랫동안 널 찾았지만 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당시 네 회사는 너무 작아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지. 내가 명함을 하나 줬을 텐데 거기 내 개인 번호가 있었고 무슨 일이든 어려움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했었지. 네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게 전화할 줄은 몰랐구나. 그랬군요.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운명 같았습니다. 5년 전 저의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오늘 폭풍우 속에서 저를 지켜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더 강하게 일어서도록 그리고 널 짓밟은 놈들이 무릎 꿇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분의 말씀은 지쳐있던 제 몸에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이자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대성그룹 최고의 변호사 팀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팀장인 곽 변호사님은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민아 대표님, 이 증거들이라면 박준혁과 이수진을 상해, 모욕, 사기, 횡령, 그리고 간통죄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것을 모두 되찾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곽 변호사님은 김 회장님을 쳐다보았고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뜻을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기소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김 회장님은 사람을 시켜 준혁과 수진, 그리고 미나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기대어 사는 줄만 알았던 남편 준혁은 사실 불량한 과거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수진 역시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토끼의 탈을 쓴 여우였던 것입니다. 회사에 관해서는 제가 갇힌 후 준혁이 제 서명을 위조하여 스스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모든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겨 돈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곽 변호사님이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 김 회장님이 예기치 않게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 있었습니다. 팔게 놔도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팔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연극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거든. 미끼는 던져졌으니 이제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면 돼. 저는 김 회장님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더 크고 정교한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혁과 수진이 아무리 교활해도 이 그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 회장님의 저택에서 마치 재탄생을 기다리는 불사조처럼 지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밤마다 가슴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올랐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변화시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그치는 불꽃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게 안전한 거처뿐만 아니라 제가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문 여성 코치와 함께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다시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장은 땀으로 흠뻑 젖고 몸은 쑤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뻗고 발차기를 할 때마다 분노와 울분을 실었습니다. 저는 몸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호신술 훈련 후에는 최고 전문가들과의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제가 트라우마에 맞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을 자신을 보호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무 및 경영 전략 전문가는 제 경력 전체를 되돌아보며 실수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른 스펀지처럼 그 모든 지식을 간절히 흡수했습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연구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 머리는 이토록 강도 높게 활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비즈니스 세계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더 잔혹한 전쟁과 더 정교한 음모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저는 디자인 재능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강철 같은 심장, 그리고 전략적인 시야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외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김 회장님은 서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뷰티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준혁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길고 검은 생머리를 미련 없이 잘라냈습니다. 대신 개성 있고 현대적인 쇼커 스타일로 바꾸고 세련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했습니다. 과로로 창백했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 매끄럽고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옷장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과 평범한 홈웨어는 힘있는 정장, 화려한 파티 드레스, 그리고 여성 CEO의 기품과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의상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예전에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서민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새로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저를 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야. 미나야, 명심해. 외모도 때로는 무기가 된단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위치를 보여주고 그들이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지. 제가 탈바꿈하는 동안 준혁과 수지는 승리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폭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을 걱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미나홈을 헐값에 급히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전 주인이 도망쳤고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핑계를 대며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수해서 멀리 도망칠 생각이었죠. 많은 파트너와 회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협상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김 회장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잠재적인 거래를 막아 준혁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빚과 어두운 세계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성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표는 우리가 고용한 배우가 연기하는 세련된 외국인이었죠. 골든 피닉스 캐피탈은 준혁에게 접근해 미나홈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미나홈을 아시아 최고의 고급 인테리어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며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돈에 굶주려 있던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시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곧 거액을 손에 쥘 승리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위층 VIP룸에서 저와 김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 팀이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준혁의 거만한 얼굴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독이 든 미끼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외국인 대표 데이비드 씨의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관대하면서도 매우 전문적인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준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미나홈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준혁과 수진이 듣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거대한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곧 손에 쥘 거액과 장밋빛 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모든 칭찬과 약속이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덫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층 VIP룸에서 저와 김 회장님은 변호사, 전문가들과 함께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의 모든 말과 표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약점, 즉 탐욕과 허영심, 그리고 복잡한 법률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저 친구, 여우는 여우인데 아직 어린 여우로군. 김 회장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먹이만 보고 덫이 닫히고 있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첫 만남 후 준혁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계약하고 싶어 모든 일을 서둘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죠. 며칠 후 서울제게는 피닉스 라이즈라는 새로운 인테리어 브랜드의 등장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론칭 행사는 5성급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고 건축계, 부동산 업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 신비롭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신생 브랜드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그 순간 무대 조명이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걸어 나온 사람은 노련한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힘 있는 흰색 정장을 입고 개성 있는 쇼컷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등장했습니다. 저의 자신감 넘치는 강렬한 아우라에 행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놀라움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 론칭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전의 연약함이나 떨림 없이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닉스 라이즈는 단순한 인테리어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과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도전에 맞서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나 미나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아우라로 등장한 제 모습은 준혁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마 집에서 TV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종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제 영광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준혁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전에 미나홈이 그토록 협력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유명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과 독점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타로 저는 피닉스 라이즈가 김 회장님의 대성그룹과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건설될 고급 리조트 체인의 모든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계약이었죠. 이것은 준혁이 그토록 얻으려고 애썼던 바로 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의 화려한 복귀와 피닉스 라이즈의 탄생 소식은 즉시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변동했습니다. 미나홈의 파트너와 공급업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낡은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대금 조기 결제를 요구했고 계약금을 낸 고객들은 진행 상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은행도 그의 회사 대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압박이 준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회사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협상 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피닉스 라이즈의 등장으로 미나홈의 가치가 매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일수록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서두를수록 덫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불안이 그를 잘못된 결정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재계에서 제 위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어 그가 방향을 잃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복귀와 피닉스 라이즈의 강력한 부상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애원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미나야,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 이 회사는 여전히 당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이 배신자야,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 뒤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옛 직원들부터 사업 파트너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서서히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점점 몰락하는 것을 보고 꿈에 그리던 부유한 미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말다툼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 여자가 판을 뒤집게 놔둬? 나한테 행복한 삶을 약속했잖아.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탐욕과 기만으로 맺어진 그들의 악마적 동맹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인 저, 채권자들, 그리고 내연녀로부터 오는 사방의 압박은 준혁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인 골든 피닉스 캐피탈에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데이비드 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처음보다 불리한 조건까지 모두 수용하며 최대한 빨리 회사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마지막 덫을 놓았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김 회장님의 변호사팀이 작성했으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법률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매매계약서였습니다.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미나홈의 지분 100%를 5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회사 가치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로 쓰인 작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준혁은 최근 5년간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와 재무거래의 투명성 및 합법성에 대해 전적으로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기, 탈세 또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매도인에게 국가기관의 벌금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준혁은 이 조항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500억 원만 보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당일 준혁과 수지는 다시 한번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죠. 그들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곧 거액을 손에 쥐고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의 한 준혁의 서명이 그의 사업과 자유에 대한 사형 선고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첫 계약금이 준혁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골든 피닉스 캐피탈, 즉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전문 회계감사팀이 장부 인계를 위해 미나홈 본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완전히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제 지휘 아래 감사팀은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서 수많은 심각한 위반 사항들을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가짜 계약서, 허위 세금 계산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가 수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를 탈세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감사 보고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즉시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변호사는 준혁에게 계약 위반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가 서명한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는 잔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감사보고서, 사본과 범죄고발장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국세청으로 바로 발송되었습니다. 덫은 닫혔고 법의 그물은 공식적으로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통보서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를 적에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씨에게 전화했지만 끝없는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유령 회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화려하고도 뼈아픈 사기극에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에게 자신의 회사와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탈세와 경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주변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즉시 그와 미나홈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골든 피닉스 캐피탈로부터 받은 100억 원의 계약금은 손도 대보기 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생활과 도박을 위해 고리로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그가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혁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번듯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생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여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 여자의 본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혁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미쳤어? 곧 감옥 갈 사람이랑 내 인생을 엮을 생각 없어.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준 돈은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할게. 이제부터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통화는 이미 피 흘리고 있던 준혁의 심장에 꽂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돈과 사업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마저 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던 것은 결국 값싼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준혁은 마지막으로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아는 김 회장님의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문 밖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서민아, 이 나쁜 년, 당장 나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당장 나오라고. 그는 소리치고 욕하고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굳게 닫힌 철문뿐이었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에서 분노와 무력감에 몸부림치는 그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고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저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를 파괴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의 탐욕과 사악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란 피우던 준혁은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그는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악연은 이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일부는 돌려드릴 테니 고소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저는 그녀가 울며 애원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준혁을 버린 후 그녀는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이 그녀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여권은 무효화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수배 중이었죠. 수진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네가 그 남자와 함께 창고에서 날 모욕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봤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그 결과를 생각은 해봤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악독하지 않지만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과 수진, 그들은 각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와 김 회장님이 펼친 정의의 그물은 마침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결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두웠던 한 장의 끝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장, 즉 미나옴을 완전히 되찾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체포된 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인수자 자격으로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모회사인 피닉스 라이즈의 회장 자격으로요. 저는 전체 직원 회의이자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변화를 알리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미나홈 사옥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인이었다가 치욕 속에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는 기자들, 파트너들, 그리고 전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회사의 운명에 대해 수군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저는 김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 팀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저는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수년간 저와 함께했던 익숙한 직원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마 아직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미나홈의 창업자 서미나입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가 할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회사는 큰 폭풍을 겪었습니다. 배신과 기만으로 인한 폭풍이었죠. 저 역시 그 폭풍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가족, 사업,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갔고 미나홈이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법적 서류에 따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피닉스 라이즈가 미나홈의 모든 지분과 자산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나홈은 피닉스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하고 더 투명하며 더 성공적인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의장은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실직의 공포에 떨던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경했던 리더의 화려한 복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의 시작으로 제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회의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회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창고의 흐릿한 CCTV 화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제 모습, 웃으며 촬영하고 있는 준혁과 수진의 모습,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더러운 음모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상사가 그토록 끔찍한 모욕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은 끝났지만 무겁고 두려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벅차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이 회사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기 위해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고 거짓과 배신이 없는 업무 환경을 다시 만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 믿어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의 공동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말은 무거운 공기를 흩어버리는 약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더 크고 더 열렬했습니다. 그것은 환영을 넘어선 공감과 존중, 그리고 다시 타오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미나홈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 다른 연극, 즉 후회와 대가의 연극이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탄임을 알았습니다. 제 기자회견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밤을 담은 영상은 민감한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혁과 수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반신반의하던 여론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고 법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준혁 가족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체포되고 수진이 수배되자 그의 부모님도 연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 은닉 및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사 탈취 음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과거 낡은 아파트에서 가졌던 비밀 가족회의에서의 발언제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들의 부정한 의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 원래 제 돈으로 산 그 집도 나중에 제가 받을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가압류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낡고 허름한 옛 아파트로 돌아가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경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 돈,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예측대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인간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준혁의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예전에 거만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아가, 내가 빌게. 제발 우리 준혁이 좀 용서해 주렴. 걔가 어리석어서 그 못된 년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본성은 착한 애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발 불쌍히 여겨서 탄원서라도 하나 써주렴. 우리 집 외아들인데 걔가 감옥 가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울면서 제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회사지 연극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냉담함에 그녀는 흠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우리 식구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하지만 제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주렴. 내가 이렇게 빌게. 기회요.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아드님이 내연녀와 함께 저를 모욕할 때 그들은 제게 기회를 줬나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계획을 짤 때 제게 기회를 주셨나요? 어머님, 모든 것은 법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태풍을 거두는 법이죠. 그게 아드님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제가 단호하자 준혁의 어머니는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져 몸져 누웠고 돈 한 푼 없이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정심으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 댁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탐욕스럽고 잔인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준혁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악독해졌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내 아들이 감옥에 갔으니 나도 네가 편하게 사는 꼴은 못 봐. 평생 널 저주할 거야. 그녀의 저주가 등 뒤에서 울렸지만 더 이상 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먼 어머니, 탐욕과 증오에 눈이 먼 한 여인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극은 비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저와 그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변호사팀에 위임했죠. 제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준 그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재판 소식을 접했습니다. 녹음, 영상, 재무 서류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준혁과 수진은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갔다고 말했고 수진은 울면서 자신이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준혁에게 속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변명은 철석 같은 증거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법원은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박준혁은 사기, 횡령, 모욕, 간통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이수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제게 입힌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저는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악몽은 정말로 끝났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읽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이나 욕설이 없었고 뒤늦은 후회로 얼룩진 서툰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난 차가운 벽 안에서 기나긴 세월을 시작했겠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저 미안하다는 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어.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지. 탐욕과 질투가 날 악마로 만들었어. 난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내 손으로 파괴했고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행복을 내 손으로 묻어버렸어.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날들,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 난 모든 걸 가졌지만 소중함을 몰랐어. 난 벌받아 마땅해. 단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네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 때 부디 잘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최악의 남자는 잊어버려. 안녕. 내가 잃어버린 아내에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이제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흉터가 되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발코니로 가져가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제 인생의 어두운 기억 한 조각을 제 손으로 묻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은원과 애증은 이 순간부로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제 영혼이 쉬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저는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김 회장님이 처음 만났던 곳, 운명이 시작된 그곳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가을의 제주도는 공기가 서늘했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소나무 숲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한 언덕 위에 있는 작고 예쁜 고택을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수국이 핀 정원을 산책하고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으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일도, 지나간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사는 법,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때로 자연과 하나 되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덕 꼭대기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어디야? 좀 어때? 괜찮아졌니?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주도인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잘 됐구나. 푹 쉬어. 회사 일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에겐 너만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회사 상황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길에서 본 노란 유채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항상 저를 지켜보고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김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 민준이도 지금 제주도에 있단다. 약천사에서 단기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어.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보렴. 혹시 아니, 인연이 닿을지. 민준, 김 회장님의 아들.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주말 아침 저는 약천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장엄한 공간은 시끄러운 속세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저는 민준을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진정한 고요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이힐을 벗고 시원한 돌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사찰 경내를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마치 제 영혼의 먼지와 근심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 냄새와 쌉쌀한 소리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맑은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대웅전 앞에 서서 옅은 안개 뒤로 보이는 지붕의 곡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빌지 않고 그저 살게 해주셔서 폭풍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종로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하늘과 구름, 산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증오, 고통이 일주문 뒤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을 때 뒤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의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서민아 씨 아니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련복처럼 보이는 소박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인상에 높은 이마, 온화한 눈, 그리고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른 소년이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이 담긴 눈빛과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미소. 민준 씨? 저는 조금 불확실한 목소리로 놀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력적인 보조개가 드러나도록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예요. 여기서 누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예전이랑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다만 훨씬 더 강하고 세련되어 보이세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짧은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겉모습도 내면도 변했습니다. 우연인 듯 운명 같은 이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 돌벤치에 앉아 함께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2년 전 귀국하여 어머니의 지도 아래 대성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해서 가끔 이런 곳을 찾아 마음의 평온과 균형을 되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답지 않게 겸손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거나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 분명했지만요. 그는 저를 오랜만에 만난 누나이자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섬세함에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경계심 없이 한 남자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던 책, 최근에 들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삶에서 주고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상실을 경험했고 덧없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주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인 김 회장님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를 키워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준이 갑자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나가 혼자서 얼마나 강인하게 버텨내셨을지 상상도 안 가요. 때로는 흉터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끈질긴 생명력의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시냇물처럼 제 영혼의 가장 메마른 구석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여전히 남아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흉터를 보고 희생자의 가련함이 아닌 강인함의 아름다움을 보아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남은 날들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특별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붐비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소나무 숲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부겐빌레아와 깊이 있는 김광석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 호수가 은빛 안개로 덮여 있을 때 함께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야시장에서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옹기종기 앉아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제주도의 아침 안개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서로에게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두 영혼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휴가가 끝나고 민준의 템플스테이도 끝났을 때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꿈 같은 공간이었던 제주도를 떠나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존재는 제 눈에 비친 서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활기찼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서두르거나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 머물며 아주 사소한 행동들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재건으로 바쁜 것을 알고는 건강에 좋은 담백한 음식들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종종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말없이 클래식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 표를 예매해 작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제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면 항상 가장 끈기 있게 들어주고 깊이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주말 저녁, 비가 온 뒤에 서울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민준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장소는 말해주지 않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러 왔는데 평소의 고급 세단이 아닌 흰색 클래식 베스파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밤엔 옛날 서울 사람들처럼 데이트 한번 해봐요. 그는 웃으며 제게 헬멧을 건넸습니다. 스쿠터는 한적한 길 위를 달렸고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낭만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 선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촛불과 장미로 낭만적이게 장식된 작은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위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촛불 아래 민준의 얼굴은 정말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가 뱃머리에 서서 함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재킷 주머니에서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백금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중앙에는 흔한 원형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밝혀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투명하고 영롱하게 빛났죠. 미나 씨,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하고 무척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풍파 없는 삶을 약속할 순 없어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항상 등대가 되어주고 당신이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흉터들이 바로 오늘의 강하고 멋진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저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눈물방울은 그가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통의 마지막 눈물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당신이 울더라도 그건 행복의 눈물이길 바라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로 가득 찬 눈. 제 안의 모든 경계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처럼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는 제 약지에 꼭 맞게 끼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화려한 한강 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저는 수많은 폭풍우를 지나 제 인생의 배가 마침내 평화로운 항구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진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혼한 지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기의 결혼식도 수천 명의 하객이나 사치스러운 과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을이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어느 날 오후 해변의 한적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곁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디자인한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드레스였습니다. 화려한 보석 장식은 없었고 오직 폭풍을 지나온 여인의 자신감과 평온함을 돋보이게 하는 완벽한 재단만이 있었습니다. 파일벨의 캐논이 울려 퍼지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운 백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장미꽃이 피 뿌려진 길 끝에는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사찰에서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한 미소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주신 삼촌이 제 손을 민준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첫 결혼식 때의 불안하고 모호했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 시어머니가 되신 김 회장님은 맨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게의 철의 여인이었던 그분은 오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행복의 미소로 반짝였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행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서약을 하는 순간 민주는 상투적인 미사여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파도 소리 사이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눈물 없는 삶을 약속할 순 없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을 대신해 온 세상을 짊어질 순 없지만 항상 당신 곁에서 모든 짐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할게요. 아픔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소박하고 달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자 사업과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자 소울메이트였습니다. 민주는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닉스 라이즈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고, 제가 비즈니스의 압박감에 지칠 때마다 가장 먼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할 때도 민주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브차를 타주고 옆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제가 사업이라는 배를 굳건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두 개의 대기업을 경영하며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와 대성그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강력한 경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든 것은 수천억의 매출액이 아니라 불사조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전국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재단의 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제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혼 2년 후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둥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여왕처럼 지냈습니다. 수많은 일로 바쁘셨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며느리를 위해 직접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 바빠서 민준이 가졌을 때 몸조리를 잘 못했어.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그때 못한 거 다 해줘야지. 시댁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저는 첫 결혼에 냉랭하고 계산적이었던 관계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진통을 시작한 날은 마치 제가 창고에 갇혔던 그 밤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분만실에서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는데 저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내, 여보. 곧 아기들 만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아들, 딸 쌍둥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민준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든든했던 그 남자가 두 작은 천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은 안과 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안하고 늘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두 아이의 등장은
제 마음속 마지막 빈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넓은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옹알이, 그리고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힘든 여정이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아파밤을 새울 때 서투르게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민준을 보며 사랑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기쁨과 슬픔 하나하나를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준혁과 수진. 창고에서의 끔찍한 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날들의 기억을. 이제 모든 것이 낡고 희미한 필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름다운 현재와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준혁은 많이 늙고 과묵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몇 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그 대가는 그들의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복수는 그들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완벽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수만 배는 더 눈부시고 강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피닉스 라이즈 창립 5주년 기념일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저를 안고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날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난 여전히 순진하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여자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날 단련시켰고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줬어요. 민주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자예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와줘서, 날 치유해줘서 고마워요. 내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한 여성의 삶이 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파도가 칠 때도 있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맞설지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냈습니다. 마음 쉼터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현재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배신당하고 짓밟였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모든 여성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기다리는 불사조와 같은 비범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위해 싸우세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날이 개고 가장 눈부신 새벽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눈물과 웃음이 가득했던 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아주 작은 힘이라도 삶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세요. 마음 쉼터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